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석 내용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세계 경제를 결산해봤다면 오늘은 증시에 대한 자세한 분석 함께 들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오늘 우리 증시는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뉴욕 증시는 아직 하루 마지막 거래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제히 3대 주수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시황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우리가 현금 지급안 확대 문제에 대해서 블루 웨이브의 우려 때문에 네.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블루 웨이브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대통령도 바이든 민주당, 하원은 이제 이미 민주당이 이제 됐죠. 공화당에서도 지금은 이제 외형상 50대 48인데요. 조지아주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이 문제를 얘기하냐면 현금 지급은 600억 달러 가지고는 상당히 좀 지금의 미국의 그 2차 팬데믹 상황이라든가 미국 국민들의 지갑이 완전히 바닥에 난 점을 가만히 볼 때는 부족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기여할 때는 2,000달러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문제에 대해서 하원에서도 이게 통과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원에서는 공화당 사이에 사실 조지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2천억 달러 해야 2,000달러를 해야 네. 본인들이 그 통과해서 그렇죠. 사실 당선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그 공화당 이렇게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 권력 다툼에서 나온 문제가 네.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원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마지막 내일 정도에는 선물을 좀 주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면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마지막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가닥이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장 초반에 많이 오르다가 장 하반에 떨어졌던 것은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600달러에서 2,000달러를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공개하다 보니까 조지아 유권자들이 알게 됐던 배경이거든요. 그러면 조지아의 특성상 보면은 2,000달러의 현금 지급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게 공화당이 반대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조지아주의 상원 공화당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좋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의 저주고 트럼프 저주가 막상 실제로 발생한다면 대통령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상원도 민주당이 이렇게 차지하면 블루웨이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때 주가를 가장 많이 끌어올렸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던 게보다는 법인세 인하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법인세 인상 규제 강화 쪽으로 특히 반독점 규제 쪽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 9월 이후서부터 러셀 지수, 중성 지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미국의 4대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죠. 그런데 최근에 어제 오늘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윈도우 드레싱 우리 서 팀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캘린더 이어의 독립 회계연도 원칙에서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그렇다. 러셀 지수에 구성되고 있는 종목군이 특별한 펀더멘탈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그 증시 사실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보면 실물 경제 그다음에 코로나 이렇게 충격 속에 주가가 오른 것은 아마 뭐 경제 모든 분야가 있습니다만 뭐 정책도 있고 이렇게 프리오들 측면도 있고 경제 측면에서 대외 정책 다 있습니다는 주가가 오른 것이 올해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증시 많이 올랐죠? 네. 3월 중순 이후에 세계 평균 주가가 60% 올랐습니다. 근데 한국이 가장 많이 올랐죠.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올해의 이렇게 미국 주식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올해 8월 말 이후서부터는 한국 증시가 가장 돋보일 것이다 하면서 시청자분한테 8월 말에 미국 주식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한국 주식을 이렇게 바꿔 타시는 게 좋겠다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1차 랠리 3월 중순서부터 8월 말까지는 대부분 다 세계 증시가 비슷하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2차 랠리는 미 대선 이후에 한국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1차 랠리 때는 비슷하게 올라가고 2차 랠리 때 한국 주식이 올라갔으니까 그걸 통합한다면 1차 랠리 보면 한국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3월 중순 이후에 1457에서 지금은 2820 아마 이게
계산해 보면 한 9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코스닥 지수도 많이 올랐죠. 그렇죠. 아까 서상영 그 팀장이 락을 검토한다면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거 957로 기준을 한다면 한 120% 정도가 나올 겁니다. 세계 최고죠. 그래서 한국 증시, 특히 한국 주식이 돋보였던 한 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얘기했습니다는 전통적으로 주가 평가 지표인 펄이든가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PBR이든가 PPR 같은 새로운 지표도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 재테크산에서는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근데 전앵커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웃음이 띄지 않는 거 보면 올해 주식 투자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주식과 채권과 달러라든가 이런 이렇게 있습니다는 네. 가장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성공을 했죠. 그리고 주식 투자 중에서는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우리가 빵주라든가 있습니다는 사실 러셀 지수에 구성되는, 미국은 러셀 지수에 구성되어 있는 항목들이 올해 최고의 승리를 기록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외국인이 많이 샀던 삼성전자 이런 것, 그다음에 올해 바이오업종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바이오업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렇게 오늘은 이제 종목 얘기를 이게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매드팩토리라든가 그다음에 박셀바이오, 요새 박셀바이오 많이 올라갔죠. 네, 어제도 아마 상한가가 네, 갔던 것 가장 많이 같습니다. 올라가죠. 네.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다. 결산하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융 상품에서는 정부의 그 뉴딜 정책 이렇게 해서 BBIG 뭐 ETF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올랐고요. 시청자 여러분, 뭐 많은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시각이 종목 하다 보니까 상품적인 측면에서 이 BBIG ETF라든가 특히 인도의 정리식 펀드, 정리식 펀드 같은 이런 게 올해 인도의 정리식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최고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단 그 종목 투자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 주식과 관련된 금융 상품이라든가 정책적 요인과 결부되어 있는 이런 것이 되는데요. 가장 이렇게 투자자에서 올해 그 은행들이든가 이런 데 투자했던 중에서 가장 실패 본 투자가 뭡니까? 은행이요? 네, 은행 PB들이든가 이런 쪽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네. 올해 공교롭게도 달러 투자를 추천했던 그렇죠. 시각이 가장 실패를 봤습니다. 네. 예, 코로나 직후에는 이렇게 그 중심 통화뿐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추천한 시각이 많았었고 그랬고요. 금 투자가 가장 실패했죠. 네. 이 와중에 달러 투자가 가장 실패했었고, 그리고 8월에 그 금 투자가 달러당 2,000 온스당 2,000달러 넘을 때 그때 3,000달러, 4,000달러, 심지어는 5,000달러 간다 해서 금 투자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금은 그렇게 실물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그렇죠. 이쪽에 그 방송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금 같은 경우는 지금 1,800달러로 떨어지고 있죠. 뭐 1,800달러에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올해의 패자는 달러 투자가 최대 패자다. 그리고 여기에 그 8월에 그렇게 뜨겁게 얘기했던 이렇게 금 투자도 패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위험 자산 쪽이 올해 이렇게 선호하는 과정에서 증시가 최대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학개미의 활약이 눈부셨는데요. 이게 비단 한국만의 사례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지 않았습니까? 자랑스럽죠. 네. 저는 뭐 동학개미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을 확산시킨 데는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부 그 알량한 그 지식인들이 제가 알량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동학개미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네. 한국경제TV에서 이걸 주도를 했었는데요. 사실 뭐 동학개미들이 실패했다 뭐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아이고 한국경제TV에서 동학개미는 코로나 사태에서 민병대에 해당되는 정부의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주식에 투자해서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는 게 어떤데, 맨 처음에 이게 동학개미들이 나올 때 일부 지식인들이 역사를 파헤쳐 가지고 결국 실패했지 않느냐 이랬었는데요. 결국 이제 동학개미들이 지금은 보편적 단어가 됐습니다는, 역시 개인 투자의 비중이 급증한 것이 올해 주가 상승과 함께 가장 증시 결산을 할 때 이거 뭐 결산을 안 할 수가 없죠. 구조 변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의 동학개미들은 글로벌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러빈 푸드라든가 뭐 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올해 결산하니까 중국도 닌자개미, 일본도 일본이네. 닌자개미, 중국도 청년부추, 심지어는 중동과 동안 그 중동인이라든가 중남미는 개인 투자가 비중이 적거든요. 네. 특히 저희들이 그 중동에 이렇게 대우의 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프로젝트를 가면요, 거기는 국부 펀드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비중이 적은데요. 거기도 개인 투자가들이 비중이 높아진 것도 올 한 해에 이렇게
할 증시를 결정할 때 이거 이렇게 결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시청자분과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한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주가 상승률이 세계에서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올해의 뭐든지 한국 경제의 1등 공신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경제를 맡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동학개미들이 한국 경제 최대 공신이다. 네. 최대 공신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이라든가 홍 부총리도 여러 가지 애를 쓰시고 그랬습니다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4.13 총선이라든가 뭔가에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 동학개미 있으면 올라간 것이 굉장히 도움됐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8월 중에 이주일 총재께서도 통화정책을 할 때 이 주가를 끌어올린 이렇게 동학개미한테 사실 배꼽 인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게시판에 이렇게 문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주가가 이렇게 동학개미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다면 대통령께서도 문 대통령께서 좀 곤혹스러웠었고 경제를 맡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애를 쓰시지만 곤혹스러웠었고 그다음에 여당 입장에서도 코로나 직후에 그때의 상황을 간다면 4.13 총선에서도 승리하겠느냐 하는 입장도 한번 국회의원분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규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금 기업을 옥죄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동학개미들한테 굉장히 절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주식이 대중화되기 때문에 이런 쪽의 표현을 쓰는 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코로나 스트레스로 유일하게 주식 부분도 분출구로 지금 이제 주식 부분도 분출구로 했었던 것도 올해 동학개미들의 큰 역할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를 되돌아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웃으면서 이제 동학개미들의 활약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들도 많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동학개미 힘이 클 때 동학개미가 결국은 동학운동이 실패했다 해서 이상하게 사실 이렇게 얘기했던 일부 알량한 이렇게 지식인들도 네. 가장 이렇게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힘을 펼칠 때 굉장히 제약 요인이지 않냐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들어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주가를 이렇게 예측할 때 자꾸 좀 위기설을 얘기하는 사람. 이게 3월 달에는 1000m를 간다. 3월 위기설 이게 안 맞니까 7월 달에 가서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면 그때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하는 7월 위기설. 그리고 여름휴가철 이후에는 옛날에 외환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여름휴가철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9월 위기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위 시장의 경륜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학개미들이 굉장히 주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마다 이렇게 고비올 때마다 이렇게 위기설을 얘기했던 시청자분 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항상 당신의 어떤 예측에 이렇게 잘못된 점을 이렇게 디펜스하기 위해서 그런지 주가가 조금 하락하면 그게 아마 8월 이후에 이렇게 여름휴가철 때 주가가 좀 네. 주춤했을 겁니다. 봐라 내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하락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시각도 상당 부분 이렇게 우리 동학개미들이 사실 더 이렇게 한국 경제를 위해서 더 보탬이 되려 할 때 굉장히 장애인이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은 돈의 흐름이 많은 상태거든요. 경제활동에서 보면 지금은 모험성 자금, 스타트업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험성 자금이 은행보다는 모험성 자금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주식이 투자 여부를 관계없이 돈이 많고 빨리 신진대사, 경제에서 신진대사가 되고 미래의 변화가 빠른 것에 대해서 빨리 투자하려면 주식 쪽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금융의 중심지는 주식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혹시나 정책 당국에서 금융이라든가 금감원에 이렇게 고위 책임자께서 이렇게 들리면 사실은 어쨌거나 미국 경제가 저렇게 버티는 데에는 미래가 예상할 수 없는 분야의 모험성인 작업을 빨리빨리 해는 그런 측면이 은행보다는 사실 그렇게 투자성 이렇게 네. 소위 IB라든가 이런 쪽이 이렇게 활성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머스크 보겠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하는 게 보겠습니다. 저렇게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 웃음 띄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 웃음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미국의 스페이스X라든가 뭔가 해서 지금 전기차라든가 세계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한번 우리 감독 당국도 은행의 감독을 은행의 중심지를 어디로 둬야 되느냐, 은행을 시중으로 둬야 되느냐,
아니 인베스트 뱅크, 커머셜 뱅크로 CB를 둬야 되느냐, IB를 대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그거 좀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내가 투자 여부를 간에 지금 같은 이렇게 경제 패턴을 보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활력이 있는 겁니다. 모험성 자금이다 경제 활력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위기설을 저지른가 얘기하는 사람과 함께 아마 정치권에서 지금은 그분들한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학개미 투자들이 투기로 판단하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4.13 총선이라든가 뭔가에서 가장 동학개미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알량한 이렇게 지식인 가지고 과거의 역사적을 해서 동학개미들은 실패를 끝났다 하는 이런 시각들. 그 다음에 그때마다 위기설에서 주가가 조금 떨어질 때만 내가 맞추지 않았느냐 이런 쪽에 얘기하는 시각들. 그 다음에 정치권에 있어서는 주식 투자를 지금 것처럼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보는데 투기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네. 이것이 동학개미들이 좀 더 오래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려 하는 이런 측면에 상당히 재앙령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 세계 최고야. 그래서 동학개미들의 힘이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컸다. 그런 작용을 극복하고 이렇게 올라갔을 정도로 컸다. 이게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구조 변화고 개인 투자가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형 금융구조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점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지 조언 말씀 함께 들어봤고요. 방금 정치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현 정부 입장에서도 동학개미의 화력이 없었다면 아무래도 경제정책 총체적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대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 정부도 지금 출범한 지 해수로 4년째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는 현 정부 출범할 때 2017년 5월 달 이후에 소득주도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소득주도 혁신성장은 뒷전에 있었었죠. 소득주도 성장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게 소득주도 얘기를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때는 이렇게 막 얘기했다가 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했던 장무순 정책실장은 지금 저쪽 그 중국에 가 계십니다는 사실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대어를 그 표지하는 거지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 경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존대어를 쓰지는 않는다 하는 걸 좀 꼭 좀 밝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정책 폴스가 있는 사람은 국민의 입장에서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국민을 위해져서 공복이라는 게 뭐냐? 국민을 위해줘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렇게 볼 때 사실 그분들이 어떠냐? 우리 국민들은 경기 침체에서 어려움인데 조금 있다 봐라. 소득주도 성장이 돼서 우리 경제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2018년 김광도 교수 국민경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인데요. 경기 침체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봐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어렵게 했던 이거죠. 근데 가장 국정 초반에 주력했던 소득주도 성장이 좀 위험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주력했던 것이 남북 문제였었죠. 그렇죠. 남북 문제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어려웠던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정책이 추진했던 것이 핵심적인 정책이 부동산 대책인데요. 그럼 새로운 그 부동산 그 책임자를 좀 맡고 있습니다는 부동산 대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풀리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정도는 세계적으로 너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세계적 추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봐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많을 땐 돈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절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게 돈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가 과거 금융위기 때문에 돈을 풀어가지고 이걸 해결하겠다는 것이 페드라든가 뭔데요. 이 돈 흐름을 잘 이렇게 관장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계의 어떤 그 키가 되는 거죠. 근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거 정책에 일관해서 수요 정책 지금 요건 좋습니다. 얘기하기는 좋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어야죠. 돈이 많은데 수요 정책으로 가니까 이게 결국 본질을 못 건드리다 보니까 실패했던 거죠.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규제가 심한 지역,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강남 지역이 되겠죠. 오히려 수요 억제책이다 보니까 돈은 많지. 사람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지. 소득 수준을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가진 게 그게 바로 행정의 발해에 의한 행정입니다. Administration by food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발해에 의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내가 한국경제TV에서 열심히 해서 도둑이 많으면 내 생활 의식주
의식주 기본 요건다.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사회재산권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규제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뭐냐? 절대적으로 공급은 부족하게 되는 사태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에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변창흠 장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거죠. 지금 나오는 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돈의 흐름 이 문제에 대해서는데요. 너무 빠릅니다. 왜 무슨 설전입니까? 한나라의 그 부동산 대책은 좀 이번에 한번 실패를 계기로 해서 전임자의 실패를 계기로 해서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성급증에 걸립니까? 국민이 이게 가장 관심 있는 게 이게 주택인데요. 네. 주택인데요. 좀 근본적 실패했으면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빠릅니까? 이렇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다면 주택과 관련된 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을 좀 잘 관장해서 이번만큼은 좀 이렇게 새로운 그 국토부 이렇게 수장께서 좀 부동산 문제 좀 잘했으면 되는데요. 이 문제도 돈의 흐름을 관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동학개미들이 올해 증시를 이렇게 살려서 증시 쪽에 자금을 유입하는 측면이 없었더라면 네. 아마 부동산 대책은 더 심각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주도했던 소득 투자 성장도 위험하되 제가 실패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관계도 굉장히 초반보다 더 어렵다. 그 다음에 사실 부동산 대책도 3대 정책인데 효과도 이렇게 적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총체적 만약에 이렇게 동학개미들에 의해서 사실 그 증시 쪽으로 자금이 유입하는 그 문제마저도 없었더라면 네. 사실 총체적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시각도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살짝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증시가 워낙 잘 버텨왔기 때문에 만약 증시마저도 무너져 버렸더라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국 실패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도 평가해 주시죠. 실패겠죠. 사실 김현미 장관에서 네. 사실 장관을 이렇게 변창흠, 교체한 네. 것은 사실 실패겠죠. 그러니까 가장 애착을 많이 느꼈던 김현미 장관이기 때문에 교체했다는 자체는 네. 실패했다. 그리고 각종 부동산 지표라든가 관련돼서는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돈 흐름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금금리, 제로금리입니다.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싸기 때문에 채권가가 높아서 거기 돈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에 있어서 보면 이렇게 아직까지 돈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일부 그 증권사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선두가 서서 밖으로 그 자본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해외 투자하는 부분이 자본이 국부 수출이 아니라 이게 자본 수출입니다. 상품 수출과 함께 자본 수출은 상품을 수출해서 돈을 버는 것만큼 자본도 이렇게 가서 좋은 투자지에서 돈을 버는 것도 그것도 우리나라의 국부를 증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이건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외 투자가 지금 동학개미를 분류시켜서 서학개미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 흐름이 이제 그런 쪽으로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라든가 캐피탈 프레이트 국부출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돈 갈 길이 두 가지 뿐이었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풀었죠. 네. 다른 데 다 가지 못하죠. 그러면 증시라든가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증시 쪽으로 자금을 좀 이렇게 세게 더 밀어줬으면 부동산부는 잡히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고흐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새로운 그 장관께서는 사실 그 앞서 말씀드린 같이 그 돈 흐름을 이렇게 어느 쪽으로 유도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가장 이렇게 주력해서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서프라이와 디맨드를 공급을 확대시킨다 그런 것보다도 가장 서프라이 확대와 서프라이와 디맨드 측면에서 그 가격을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가격을 만드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규제책, 공급 확대책, 수지 억제책을 해도 돈이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프라이스로 형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 확대 수요 억제책. 자, 김현미 장관께서는 수요 억제책이고 그다음에 변장관께서는 공급 확대책.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건 너무 그 시장을 너무 우위해지는 거죠. 그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가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길을 조정하는 게 우선적으로 변 장관께서 얘기해 줄 성질이 있죠. 그래야지 전임자가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엔 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잡히겠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형성되는 거죠.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자, 전임자가 수요 억제책에 실패했으니까 공급 확대 쪽으로 간다. 이거는 사실 돈 흐름을 조절하지 못하면 또 실패한다. 근데 전임자가 실패했기 때문에 후임자가 실패하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남은 부동산의 대실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됐으면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구정전이 며칠이 남았습니까 지금. 한 국민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게 주택인데요. 좀 이번에는 여러분 세는 적에서 좀 보다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뿐만이 아니라 현 정권 집권 후반기에 가장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뉴딜 정책의 경우에는 어떤 영향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 정부 정책 중에서 이렇게 뉴딜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비판 긍정 시각과 관계없이 이거는 사실 세계적 추세로 볼 때는 뉴딜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뉴딜 정책이라는 게 우리만 얘기한 게 아니고 미국도 바이든 정부의 뉴딜 정책으로 가고 대부분 다 뉴딜 정책으로 갈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은 다 소진됐지 않습니까? 재료 금리 더 이상 내립니까? 안 내요. 내일도 효과가 없습니다. 돈 많이 풀었죠. 근데 주가는 저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뭐냐? 정상화 시켜야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부 재정 사이드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재정 사이드가 중요하다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제니 앨런 같은 풍부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유럽도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거고요. 그 측면에서 재정에 그래서 현 정부의 이렇게 뉴딜 정책은 정부에 대해서 어떤 보수 진보와 관계없이 이 정책은 이렇게 세계적 추세로 해서 그 흐름에서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뉴딜 정책이 되는 것은 1930년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뉴딜 정책이 나와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요 뉴딜의 핵심은 전부 뭐냐? BBI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IG, 인터넷, T 같은 경우에는 뭐죠? 게임이 이제 G가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대부분 다 모험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추진할 때 정부가 정책을 잘 잡혔으니까 또 다른 데에도 이렇게 뉴딜 정책이 이렇게 되니까 요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죠. 그러면 이제 자원을 확충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해서 저렇게 모험성 있는 작업을 해서 한국 경제 신진대사 대기업 중심 뭐 이거 다 나쁜 건 아닙니다는 이렇게 해서 그거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 그걸 좀 고치겠다 하는 입장이면 신진대사를 해서 모험성 자금이라든가 중소자금이라든가 하려면 은행 부분이 돈 들어가는 은행 부분도 고쳐야 되죠. 은행은 아직 담보 관행 아니겠습니까? 은행이 올해 뭐 수조 원 이렇게 발생한다 이익이 발생 이것 지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뉴딜 정책을 잘 잡혔으니까 현 정부 그 자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금이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IB 쪽을 주도가야 된다. 그리고 사실 IB 쪽을 주도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것 통해서 시장에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부분이 이렇게 부족할 때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죠. 적자국채. 근데 이제 적자국채를 발행할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상당히 이렇게 굉장히 좀 한계 속도가 빠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적자국채가 발행하면 콜라디앵 아트 구축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증세는 지금 우리나라 증세가 되지 않습니까? 증세 조세 저항 때문에 집권 마지막에 이게 증세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또 우리가 증세 때문에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면 증세하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경기 의욕을 꺾여서 성장률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에서 자금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민간에서 그러면 민간의 자금을 조성하는 측면에선 자금을 그게 상품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금융 상품을 만드는 게 BBIG, 뭐 ETF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 기금을 잘 성해야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때 이게 정책을 잘 잡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무슨 회사와 관련돼 있다 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는 BBIG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죠?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까? 시청자분 입장에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모처럼 잘 맞았는데 그런 길을 가니까 자금 조성할 길은 적자국채가 안 되니까 시장에서 하니까 커머셜 뱅크에서 IB 쪽으로 가고 IB 쪽에서 그 많은 자금을 이러한 BBIG ETF 같은 상품을 흡수해야 부동산도 잡히고 뉴딜 정책도 잘 가고 한국 경제 신진대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회사 이해관계 없이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수익률은 잘 좋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한번 해서 우리가 지금 모처럼 잘했던 혁신성 뉴딜 대책, 혁신성장 이런 네. 것이 집권 마지막 내년도에 세계적 추세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건 모처럼 정책이 잘 폈기 때문에 오늘 혹시 대통령께서라든가 홍부총리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내년에 이게 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집권 마지막에 요것마저도 꽃을 안 피면 현 정부 이렇게 5년 평가는 굉장히 안 좋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연을 이용해서 이걸 하겠습니다는 재정 사이드가 강조하고 뉴딜이고 모험 성장 뭐 이러니까 요걸 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학개미들도 대형주에서 많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IPO, M&A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트업 이런 쪽에서 이런 쪽으로 다시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한국 경제의 감원 또 현 정부의 평가 이런데 그게 반드시 글로벌 추세 그리고 지금의 증시를 이끌어서 올해 최대 그 현 정부의 혜택을 주었던 이런 사람이 동학개미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되려면 사박자가 맞으려면 사실 이렇게 요 뉴딜 정책만큼은 성공을 거둬야 된다 하는 쪽에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긴 안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평가해 볼 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 시대는 높아지고 이런 인구 구조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동학개미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동학개미 우리 경제 얘기할 때는 항상 인구 구조를 얘기하죠. 그렇죠. 저는 것도 거기에 책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이제 차차,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 연령도 늦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자녀들을 낳지 않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 세계에서 지금 출산율이 가장 낮다래요. 고령화서부터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면 인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끌당만 합니다. 자, 인구 구조 고령화다. 우리 자산계층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보다 지금 B2 형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50대, 60대 우리 고도화 성장을 가정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항상 반드시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부의 축적의 고령화, 노령화 맞물려 있다. 사실 돈이 자꾸 흘러야 되는데요. 네.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젊게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인구 구조가 이렇게 고령화되면 부도, 자산도 사실상 노령화 된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왜 지금 통화 유통 속도라든가 통화 성수에서 경제 활력 지표 통계 발표율을 가장 낮느냐 이절 정책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냐? 물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인구 구조가 고령화 따라서 아무래도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은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한국 경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저출산해서 뭐 한 달에 한 자녀들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해 보십시오. 집값이 이렇게 현대게 됩니까? 그러면 자 인구 구조에서 이렇게 보면 자 다른 나라의 인구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글로벌 솔루션 제라미 스가 했던 글로벌 스가 이민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자 우리가 생산에 있어 이렇게 보면 단순히 생산 함수를 보겠습니다. y는 이퀄 L의 알파 플러스 K는 베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구가 노령화되죠. 근데 인구 노령화되면 K도 노령화되니까 이 자본에 있어서는 이걸 자꾸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젊게 생산 정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그 자본에 있어서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존경하는 금융사 CEO, 증권사 CEO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돈은 자꾸 돌려야 된다. 네. 놀리게 하면 안 된다. 자꾸 돌려야 된다. 그럼 자꾸 돌리게 하는 게 뭡니까? 동학개미들이 주식 투자해서 자꾸 발빠르게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돈을 활력인데 근데 지금 돈이 많지 않습니까? 노동보다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자꾸 젊게 돌리니까 잠깐 그러면 한국 경제 인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학개미 힘은 올해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한국 경제를 지탱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내년에도 증시가 꼭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렇다면 어렵게 도단한 지금 동학개미의 싹이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까, 위원님? 정책은 증시를 중심해야 된다. 네. 그리고 금감원 금리에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현 정부의 뉴딜 정책 이런 게 이렇게 보면 이 커머셜 뱅크의 위주는 CB로 하면 안 된다. 인베스트 뱅크 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 정책의 중심은 이제는 커머셜 뱅크가 아니라 인베스트 뱅크 쪽으로 중심해야 된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증권 시장의 본래 기능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종목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신데요. 자, 미시적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 찾고 아닙니까? 근데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옛날과 다른 것은 우리 동학개미들이 얼만큼 스마트합니까? 이것저것 따지죠. 그만큼 자금 조달하는 측면에서 보면 돈이 굉장히 까다로운 자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구미에 맞는 자금이죠. 근데 그 은행에서 담보해가지고 담보가 있으니까 준다 이런 시키는 거 되지 않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기업이 이렇게 자기 구미에 맞는 자금 조달을 하려면 정식적으로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 재테크 시장 올해 앞서 말씀드렸지 국민 재테크에서 과거 관념에 젖어가지고 예금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정식적으로 가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시 본래기능 입장에서 정시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주식 거시경제 측면에서 국민의 3년 등급 측에서 생산과 분배와 그다음에 지출적인 측면에서 이게 잘 돌아가려면 네. 결국 그 매겨하는 실물과 금융 사이드 다이카토미를 매겨하는 자유로운 동학개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학개미가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1인 1표주의에 뭐냐면 민주주의가 잘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경합성과 통합성의 원칙으로 한 시장 경제도 잘 되죠. 소득 분배가 이렇게 안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꽃도 필 수 있고 주식 대중주의가 돼야 대중화가 돼야 민주주의도 꽃도 필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이렇게 결산하면서 동학개미들 힘이 문재인 대통령도 고마워야 된다. 홍남기 부총리도 고마워야 된다. 우리 국민들도 고마워야 된다. 그래서 발판은 잡았습니다. 근데 올해 한 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경제를 위해서 같이 가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주도했던 3억이 아니라 대주장도차기 그래서 그 10억으로 이렇게 돼서 올해 연말에 이렇게 해서 연말에 증시를 이렇게 올리는데 과거 보면 연말에 그냥 3억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버리는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서 올해 연말 장세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웃음꽃을 빌면서 올해 이렇게 그 한 해를 결산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한테 좀 세제 혜택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문 투자가에 대해 허용하고 일반에게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누가 전문 투자가 오고 동학개미들도 전문 투자가 해서 그만큼 전문 투자보다 더 스마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청에서 시가총액 200개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레벨 플랭 외국인도 해야 되고 전문 투자도 해야 되고 기관 투자 해야 되고 개인 투자가 허용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공매도를 좀 제한하는 이런 쪽 제발 좀 레벨 플래닝 쪽으로 좀 생각해야 된다. 전문 투자와 개인 투자가들은 그 정책 단계에서 생각하는 거지 시장에 오면 누가 전문 투자가고 누가 동학개미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제발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레벨 플래닝 외국인 기관 투자가 지금 동학개미들도 이렇게 올해 주가를 받았으니까 평평한 운동장을 좀 만들어 주십시다. 네. 이런 것을 꼭 좀 권유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올해 그 동학개미들 때문에 저도 방송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행복했습니다. 저를 좀 비춰주시면 제가 올해 증시를 결산하면서 정말로 동학개미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방송이었던 만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에 대한 자세한 결산하는 내용 함께 준비해 드렸고요.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이제 내년에도 더욱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다양한 진단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